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급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이달 24일인데요. 현인 정세현 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수를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는 이름으로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케냐 청주냐 한 언론이 보도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일식집 오찬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근 기자와 함께 정치 TMI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더 페스타 측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로 관계자 한 명이 오늘 출국 금지됐습니다. 또 경찰은 프로축구연맹도 조사한다는 입장인데요.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더 페스타,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중지가 됐기 때문에 황당하고 분노스럽고 그렇죠. 이 정치권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 구조가 이 표현의 자유까지 예술에 대한 것까지 침해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황당하고 분노한다. 평화의 소녀상 김은성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국제예술제에 초청받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일방적 통보로 중단됐습니다. 이 상황을 SNS로 국내에 알리고 작품 철거를 막겠다고 나선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해당 기획전의 위안부 피해자 사진을 출품했는데요. 4부에서 이분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더딘 북미 간 협상에다가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연장 여부 등 당면한 외교 안보 현안이 묵직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폭염만큼이나 한반도 외교 안보 정세도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 또 한미일 안보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북중로 군사 공조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우리와의 관계, 또 한반도의 미래랄까요?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일 간의 문제는 난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소미아 문제를 연결고리를 해서 예.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출 규제도 곧 풀릴 수 있고, 그러나 수출규제가 풀린다 할지라도 부품이나 소재 그 자립은 이번에 확실하게 달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지소미아 문제가 8월 24일까지 결론이 나야 되지만, 이게 지소미아를 우리가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하는 걸 좀 검토해 보겠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안보 포기라는 얘기를 하는 정당이 있던데,
그런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예.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는 사실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무슨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고 지금 독도 상공에 지금 러시아 중국 비행기가 나타난 것은 사실은 그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강화될 거에 대비해서 견제 차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냥 흔들기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흔들어 견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자꾸 하는 것은 역시 그들의 그 공식적인 설명대로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 군사훈련 2주 동안 예. 거기에 대한 사전 경고 의미였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막상 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이 이렇게 조심을 해요. 예. 한미 군사훈련이 원인이 컸을까요? 아니면 스텔스기 들여오고 이런 게 더 원인이 컸을까요?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다입니까? 예, 스텔스 F-35 스텔스, F-35A 스텔스 전폭기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예. 우선 스텔스라는 게 그게 그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폭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이 괌도에서 가끔 띄워가지고 한반도 상공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것까지는 뭐 북한이 어쩔 수 없었지만 예. 우리 한국이 도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놀랍죠. 그러나 이제 북한도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지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단하고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영변의 원자로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 생산을 위한 그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또 미국이 이미 지적을 했지만 강선이라고 하는 평안북도 강선 쪽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프로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로서는 그걸 견제하는 차원에서 또는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스텔스 전폭기를 뒤로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인 행위는 사실은 북한이 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스텔스 전폭기 도입으로 나타났지만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도 문제가 있고 당면에서는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 2주 동안 계속되는 것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그것이 방어 영역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지금 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항을 해왔던 겁니다. 친형 미사일을 테스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에서는 그걸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탄도미사일. 근데 북쪽에서는 방사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사포가 더구나 이게 풀업이라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오다가 다시 떠서 이렇게 목표물을 향해서 유도돼 가지고 와서 때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죠. 예. 단거리 접근. 그러니까 북한 해변에 그 400km 내지 600k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탄도탄보다는 사실은 단거리이지만 위협적인 것은 저는 강도가 더 세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역시 그 약속 위반이 아니다. 이번에 쏜 것도 저번에도 뭐 그 마찬가지지만 회담 판을 안 깨려고 그러는 의지가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탄도탄이면은 그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니라고 하는 건
판이 안 깨지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고, 북한이 6월 12일 날,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약속, 그 핵실험과 그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건 회담을 자꾸 밑에서 흔들려고 하는 미국의 실무 관료들이나 와싱턴 부근의 보수 진영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나름대로 개선된 행동이죠. 물밑 접촉은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뉴욕에서 할 겁니다. 뉴욕에서. 예.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발사한 것 말고 지난번 발사했을 때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로 남한 당국자를 비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남한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일 텐데. 그렇죠. 예. 남한 당국자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앞에는 이제 남쪽의 군부 호전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군부 호전 세력들이 스텔스 전폭기를 데려왔다. 한미연합훈련도 감행하려고 한다는 얘기인데 남한 당국자를 또 지칭한 것은 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선언을 좀 이행해달라는 얘기를 조금 단어를 과하게 써가면서 과격하게 써가면서 얘기했을 뿐이고. 근데 판문점에서 세 사람이 만나고 난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서. 아니, 이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됐나요?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그렇게 남한 당국자,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러나, 그만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선언, 9.19 평양선언 이행이 간절하다는 뜻으로 뭐 해석을 해줄 여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앞에 우리가 할 이야기를 일단은 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 지소미아 연장 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 문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카드로 쓰면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지소미아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런 협정이었습니까? 그럼요. 2015년 연말에는 위안부 문제를 놓고 미국이 사실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거기에 굴복해서 12월 28일 날 위안부 문제를 앞으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합의를 했고 2016년 11월 24일인가 23일에는 바로 이 지소미아 그것도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결을 해서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로 일본과 한국을 거느리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미 간에 있는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다음에 미일 간에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외에 별도로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으로 그걸 우리한테 매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아요. 예. 미국한테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재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섭섭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지소미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효력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 확실해지면 아마 미국이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24일까지 결론을 내지 말고 계속해서 검토하겠다. 뭐 폐기할 수도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카드로 활용.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또는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려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좀 밀고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장관님도 우리는 좀 섭섭할 수 있다. 미국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 보고 방위비를 더 올려서 내라.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요구할 건 다 요구하고 그 중재도 안 들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즘 그래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그거는 뭐 우리 유조선이 그쪽을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막 그 파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미 국방장관 얘기로는 한 30개국이 거기 참여를 한다니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빠질 수는 없는데 주한미군 주둔비의 이 분담액을 예상했던 거에 5배나 올리는 것은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예. 물론 5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런 것이 최종 안은 아닐 겁니다. 일단 그렇게 불러놓고, 협상을 통해서 쉬운 말로 깎아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이 지소미아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미국이 한일 간의 중재를 한다고 해서 50억 달러를 다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것도 10억 달러도 많은데 지금 10억 달러까지 우리가 각오를 했었죠. 예. 근데 매년 그걸 올리겠다는 식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한 방에 그냥 금년에 10억 달러를 50억 달러 올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니까 협상을 해야죠. 근데 9일날 지금 미 국방장관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 그 자리에서 우리 정경도 국방장관하고 그 얘기를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또 파병 문제 이거 다 카드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쯤에서 청취자 질문 좀 가겠습니다. 공처사님께서 장관님 지소미아 파기하면 우리 손해입니까? 그냥 두는 게 낫습니까? 라는 질문. 3496님께서는 지소미아 폐기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진짜 이껏 설명 드렸는데 예. 미국이 불리하지 우리는 불리할 거 없다니까요. 예.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우리가 폐기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군사 정보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예. 한미 간에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동맹 관계. 그러니까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앞으로 한일 간에도 군사동맹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 측은 미국 쪽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많이 얻을 테고. 그렇지. 미국은 우리한테 인적 정보를 많이 가져갈 테고. 충분히 가능한데 일본하고는 굳이. 지소미아는 사실은 일본한테는 유리해요. 일본은 낫다 오히려. 그렇지. 일본한테는 필요 없지만 아쉬우면 저희들이 다른 걸로 우리한테 양보를 해야죠. 예. 미국으로서는 그걸 다 한일 간에 사이가 좋게 만들어서 지소미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걸 폐기해도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지소미아는 일본한테는 필요 없지 모르지만 우리 안보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그 지소미아 없을 때도 한미공조 철저히 해서 다 지켰으니까 말이죠. 예. 한미공조만 흔들으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미사일 얘기를 했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까? 훈련 중에는 조심할 겁니다. 예. 훈련 중에는 조심하고. 그리고 실력 과시는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훈련 이후에 미북 북미 실무 협상에서의 소위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8월 말쯤에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훈련은 끝나야죠. 훈련 중에 북한도 체면이 있지 훈련 중에 회담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훈련이라는 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니까 20일인지 19일이 끝나는데 그로부터도 한 열흘 8월 말까지 열흘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와중에 회담이 시작될 수는 있죠. 예. 그것 때문에도 ARF 회의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밑 협상, 그다음에 볼튼이 여기 방한했을 때
지난번 6월 30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던 사진들을 찍어서 그 사진 전달하러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북미 간의 물밑 접촉 내지 물밑 협상이 지금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 끝나고 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 끝나면,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 한 해까지 기다리겠다. 미국의 셈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겠다고 그랬죠. 근데 미국의 셈법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실무 협상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셈법이 바뀌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셈법 바꿀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연말까지 기다려줄게, 그건 북한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종차별 문제로 시끄럽고 또 총기 문제도 있고 과연 예전처럼 북한에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 뭐 중국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 아니냐, 북한 문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문제는 저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문제고 오래 갈 겁니다. 그다음에 인종 문제는 저거는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긴 하지만 저것 때문에 계속 저건 이제 일종의 국내 정치고 트럼프가 무슨 뭐 대외적으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못 나갈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제가 저렇게 돼 있고 또 중동 문제가 이란과의 문제가 그것도 역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 있어서 업적을 내려면은 사실은 북한 문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600km짜리 사실상의 탄도미사일 쏘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는가.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북핵 문제를 그 북핵 문제 우선순위를 떨어뜨리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미국 정객들은 북한을 또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항상 두고 쓰는 말이 미국의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항상 하는 얘기고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상대가 있는 외교 또는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외교를 하거나 협상하는 법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이 더 필요하고 더 외교가 필요한 거죠. 레이간 대통령도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지정을 하면서도 그들이 바로 악마의 제국이기 때문에 소련과의 협상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마의 제국이면 믿지 못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부에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나 정치인들이 김정은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입에 달고 사는 소리입니다. 예. 김정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적극적으로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만일 이루어지면 통미봉남이 된다. 한국이 패싱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 표현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4.27 선언이나 9.19 공동선언을 평양선언을 이행하는데 미국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는 9.19에 평양에 가서 그 유명한 능라도 경기장 연설까지 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 미국이 놀란 거예요. 예. 이거 남북관계가 확실하게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북미관계가 그야말로 미국 패싱이 일어나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10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난 그걸 보고 이것은 결국 8.15 경축사, 9.19 평양선언 이걸 보면서 미국이 지금 조바심이 났구나. 예.
미국이 패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한국에 발목 잡는 거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은 북한대로 문 대통령한테 불만을 표시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북미 관계가 먼저 풀려야만 남북 관계가 풀려나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게 예. 미국이 바라는 바예요. 예. 그러니까 통일봉남은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주의자들이 숭상에 맞지 않는 미국이 바라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패싱 당하는 게 아니라 북미 관계가 먼저 풀려야만 남북 관계도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좀 똑똑히 알고 자각해야 된다. 비판을 하려면 좀 곡선을 알고 비판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방금 장관님도 작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뭐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상황인 만큼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8.15는 원래 일본에 대해서 메시지 내는 것이 전통이었었어요. 예. 그건 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의 전통입니다. 예. 8.15 때는 분명히 더구나 지금 이 수출 규제까지 있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더불어서 미국에 대해서도 한마디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빨리 북미 협상을 재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 예. 일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당연한 것이고 좀 강경하게 더불어 미국한테도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자꾸 우리 국내에서 예. 북미 대화가 먼저 되면 통미봉남이라고 그러는데 통미봉남은 지금 미국이 바라는 바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어쨌든 오늘 장관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일본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예, 지금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합니까? 시야각. 예. 시야각을 한 10도 내지 20도만 잡으면은 옆이 안 보입니다. 예. 네, 시야각을 10도 내지 20도 정도 잡아놓고 그냥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시야각을 한 180도 잡으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자, 1부 끝났고요. 2부 정치 TMI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이후 제2의 독립운동이 언급되기 시작했다고요? 네, 어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제2의 독립운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행위를 도발 행위로 보고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맞서겠다라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발표 이후에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당 회의실 배경을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로 채웠고요. 각종 회의나 의원들의 개인 발언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투쟁 자금과 친일파 논란. 네네. 네, 쌓였다는데 투쟁 자금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정부와 맞서 싸울 테니까 후원을 해달라. 누구한테요? 국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네. 대국민 메시지.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일본이랑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랑 싸움을 벌일 때냐 이런 비판이 좀 온라인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좀 몇몇 좀 뭐랄까요? 하여튼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만 해도 이 대표적으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 발언과 관련해서 신쇄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이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구한말의 위정척사 운동이 아니라 더 많은 교류와 이 개방 자유무역의 수혜다라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술 독립 국산화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는데 이게 뭐 좋은 말이지만 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개방 자유화를 거부한 건 지금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안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 파는 데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좀 근데 웬 세국주의인가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예. 자,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언급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얘기 봅시다. 네네. 이해찬 대표가 일본 술이죠. 네네. 사케를 마셨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지난 2일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모 일식집에 가서 사케를 먹었다. 네, 이런 보도가 더 팩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이 남성 2-3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그 일본 술인 사케를 반주로 곁들였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뒤 이 긴급 소집된 당 비상대책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강경 발언을 쏟아낸 직후에 뭐 일식집을 찾아서 술을 마신 것이다라며 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랑 민주당이 뭐 반일 항의를 외치면서 뭐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윤배반적일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정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뭐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지 못할 민주당은 국민 우롱을 정도껏 하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일본식 주점, 일본식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거기서 쓰는 재료는 다 국내산 재료로 쓰고 있고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예. 식당 재료가 다 국내산이라고. 그리고 네. 사장님도 한국 사람이고 종업원들도 또 한국 사람인데 네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다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우동이나 뭐 스시 이런 거 다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논리로까지 퍼질 것 같은데?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심지어 이해찬 대표가 마신 술이 이 뭐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 때 많이 올라오는 백화수복, 술이죠. 예. 네. 그러면서 뭐 해당 식당은 뭐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파는 곳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 제품 불매하고 또 우리 국민이 우리 재료를 갖고 뭐 일본식 음식을 만들어 예. 파는 거하고 그게 같냐라는 좀 반박이 뭐 민주당으로부터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전국의 일식당 업주 그리고 종업원들은 뭐 다 망하는 얘기냐. 예. 네. 좀 납득할 수 없는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해가 좀 가지 않네요.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음주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뭐 지난 1일이었는데 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소관 상임위인 예산결산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 밤 11시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진한 술 냄새를 풍기고 좀 말이 좀 반복이 되고 비틀거리기까지 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뭐 저녁 때 술을 드신 것 같은데 예결위원장이 술을 드셔도 되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너무 힘들다라고 즉답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뭐 김재원 위원장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그 시각이 추경안 심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뭐 국회 보좌진이라든지 뭐 많은 기자들도 이제 집에 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예. 본인이 술 마신 건 인정했습니까? 네,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도 네. 했고. 그래요. 그런데 김재원 위원장은 본인 지역구 예산안 이번에 또 증액했다고요? 네, 지난 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 총 규모가 5조 8,269억 원이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모두 삭감해야 한다라는 주장 때문에 한 1조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재원 위원장은 이 자신의 지역구인 이 경북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의 예산을 두둑히 챙겼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의성군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한 정부가 18억 원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이 무려 5배가 부풀려져서 뭐 99억 5천만 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법 폐기물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하게 자기 지역구만 챙긴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뒷말이 나오고 있고 이 김재원 의원은 이 사실을 이 추경이 통과한 다음 날 직접 보도자료까지 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황은정님께서 제 동생이 초밥집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일본산 제품을 불매운동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국민이 피해 입으면 안 되겠죠. 이거 초밥집 한다고 해서 뭐 재료를 일본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일본인들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로열티가 일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일본식 음식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불매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뭐 일본 사케술을 안 마실 수는 있지만 그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뭐 그 초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산 재료를 많이 쓰니까요. 국내산 쌀 가지고 하니까. 네네. 그래.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도 설전이 오고 갔습니까? 네, 이 손학규 대표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 라면서 한국당으로 가려면 혼자 가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에 버리길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사실상 유승민, 이해훈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는 바른정당계가 손학규 퇴진을 이토록 요구하는 이유는 뭐 본인을 퇴진시킨 후에 개혁 보수를 잘 포장해서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이고 뭐 그런 의도를 굳이 숨기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본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면서 한국당과 연대 통합의 연결고리를 언급하는 것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손학규 대표도 뭐 어딘가 들었다거나 네네. 혹은 뭐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그 양측이 물밑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바른미래당의 자유한국당 출신 한 의원도 다시 손잡아야 한다는 마음은 같다. 다만 방식은 다른 것이다라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도 지난달 30일에 출입 기자들과 뭐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뭐 통합이 필요하다. 보수가 다 같이 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자유한국당이 뭐 친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그렇다면 이게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포용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평화당도 혼란스럽기는 매 한 가지라고요? 네, 뭐 이른바 민주평화당의 비당권파들이 대안 모임을 결성하고 이 정동영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동영 대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동교동계로 이루어진 민주평화당 고문단이 중재안을 내놨는데 뭐 신당 추진을 하기로 할 것 그리고 신당 추진 공동위원장에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 한 명을 임명할 것 뭐 이런 것들에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동영 대표 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대안정치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의미가 없다. 예.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이 갈라지는 겁니까? 뭐 일단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끝장 토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끝장 토론 한번 했지 않습니까? 끝장이 안 나니까 계속 끝장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토론에서 뭐 승부를 가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 이게 토론 결과에 뭐 승복할 가능성은 뭐 양측 모두 지금 없어 보인다. 좀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유기진 의원이 선출됐습니까? 네, 원래 사개특위위원장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이 원구성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이 정개특위 혹은 사개특위위원장 중에 하나의 자리를 요구해서 이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고요.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뭐 인사말을 통해서 뭐 사법개혁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여야가 또 각자 이제 간사단을 꾸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 사개특위 검경개혁 소위원장이 결정이 안 돼가지고 또 여기도 좀 이런저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달 31일로 지금 시한이 종료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사법개혁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비박 논란이 또 있었습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뭐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좀 친박 비박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온 이후에 지금 뭐 친박 세력이 자유한국당 당대를 뭐 장악하고 있다, 뭐 그런 그 비판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비박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친박 핵심 중에 한 명인 김재현 예결위원장이 뭐 황영철 의원을 제치고 예결위원장이 된 과정도 그렇고 또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에 뭐 박근혜 정부 장관을 지냈던 유기준 의원이 기용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비박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태풍은 모레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연결해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분석관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태풍 프란시스코. 태풍 규모와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15시를 기준으로 이 태풍 프란시스코는 중심기압이 985헥토파스칼이고요. 최대 풍속이 초속 27m의 중국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풍 반경은 230km 내외로 소형급 크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4km의 속도로 서북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서진하는 태풍들에 비해서는 속도가 비교적 빠른 상태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커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보다? 지금 현재 고수온 해역대를 지나고 있긴 한데요. 현재에서 조금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980헥토파스칼 정도로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우려할 만큼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람 태풍, 비 태풍,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번 태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규모는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가능성, 그리고 많은 비를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지역이 조금 우리나라로 진입을 하더라도 지역이 조금 나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예. 지역에 따라서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다 보니까 관통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 쪽이 더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특히나 이 바람이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네, 해안 쪽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시속,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시속 한 100km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주의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특히 주의할 지역은 해안가 지역입니까? 네, 일단 바람적인 측면에서는 해안가가 주로, 남해안과 동해안이 주로 이제 영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 외에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가장 인접한 전라도나 경상도 그리고 그 밖에 충청북도나 강원도를 중심으로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거의 경로가 예. 조금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지금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제 관통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조금 지금 현재 경로가 일단 우리나라 남해안 여수나 통영 그 사이 어딘가로 상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후에 충청북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빠지는 경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경로가 조금 더 변한다라고 하면 조금 서쪽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경로에서 충청북도가 아니라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경기 남부 이쪽으로도 조금 경로를 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태풍의 크기가 결국 우리나라 남부지방, 우리나라 전체 영역보다 좀 더 크거든요. 예.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경로를 바꾼다고 해도 지금 예상되는 강수 구역이나 강풍 반원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가 기간이니까 네네. 관광하러 가신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현재 예. 태풍이 아무리 약한 좀 소형급 태풍이다 이래서 예. 약할 걸로 보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태풍의 그 강풍이나 그 비의 양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피서를 가신 분들이나 또는 야영을 하시는 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그 해안가 주변으로는 특히나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언제쯤 우리나라를 빠져나갈까요? 일단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면은 남해안 부근에 상륙을 해서요. 7일날 일종 계속 우리나라 영향을 주고,
7일 밤 또는 뭐 늦으면 8일 뭐 자정을 넘기는 그 순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태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는 뭐 9호 태풍 이제 레끼마가 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어요. 예. 발생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북동진 중에 있는데요. 예. 그 앞으로 이 태풍이 그 점차 이제 중국 상해 부근으로 접근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태풍은 앞으로 우리나라 주변 바람이나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중국으로 상륙을 할지 아니면 일본으로 좀 더 틀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뭐 이후에도 태풍이 앞으로 뭐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이제 이 태풍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평년으로 살펴보면 한 개에서 3개 가량 정도가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뭐 영향 가능성도 좀 배제할 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요 며칠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풍 8호 9호 영향이 있다고 하면 더위는 한풀 꺾이겠네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태풍은 그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비구름 때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사실 태풍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열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 서울을 기준으로 37도까지 이제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더위 피크를 이루는 요인 중에는 이러한 태풍의 이제 열이 좀 우리나라 쪽으로 일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눈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후에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이제 좀 동쪽으로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자습한 영향보다는 이제 일사로 인해서 낮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는 형태의 기온 형태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처럼 더위는 오늘 내일이 절정을 이룰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후에도 뭐 폭염주의보급에 좀 뭐 30도에서 33도 정도의 낮 기온들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운 형태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뜨거워졌다가 태풍 때문에 조금 식는군요, 열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보 분석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이른바 호날두 노쇼 고발건을 짚어보겠습니다. 티켓값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와 유벤투스, 그리고 호날두 선수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LKB 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석현 변호사입니다. 예, 고발 내용 먼저 설명해 주시죠. 사기죄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사기죄 혐의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혐의로 고발을 하였는데, 예. 사기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더 페스타 주최 측이죠. 예. 유벤투스, 호날두가 공모를 해서 2019년 7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기망을 해서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하였다는 취지가 첫 번째이고요. 예. 그리고 설사 이제 티켓 판매 당시에는 그 호날두가 경기장에서 뛰지 못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 어느 일정한 시점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들을 피해자들한테 알려줘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환불을 당하지 않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예. 두 가지가 골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최사 측에서는 후반전 들어가고 난 뒤에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사기죄가 성립이 될 것인가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더페스타 측에서 정말로 그게 후반전 들어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예. 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쪽 일방의 주장이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죄는 확정적 고의로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전에 어느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위약금을 적당히 측정을 해서 계약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는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사실상 호날두가 45분 이상 뛸 수 없더라도 이런 결과를 용인한 것은 아닌가 이런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호날두 선수도 그렇고 예. 유벤투스도 그렇고 그 우리 경찰력이 미치느냐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을 테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작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 의지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물론 당연히 유벤투스 구단 입장이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나 대한민국 법원에 정당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예. 유벤투스 관계자나 호날두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할지, 뭐 직접 불러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지, 아니면 서면으로 조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피고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될 텐데 예. 대한민국 법정에 소환해서 세우는 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사건이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방법이나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사건 발생 후에 피고발인 태도들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입은 걸로 보았을 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 존재하는 방법과 절차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기죄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노출된 것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을 하였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공개됐단 말씀입니까?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을 보시면 예. 그 법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해가지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한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유사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유사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단 내지는 수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이고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페스타 측에서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노출시킨 저희도 약간 의심이 되고요. 이게 경기 도중에 전광판에 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가 노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게 그 TV로도 잡혔었나요? 제가 직접 TV 화면을 직접 중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게 축구 경기장에 그렇게 노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에도 그 자료를 첨부를 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페스타 측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페스타 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 상황인데요. 예. 근데 주로 이제 그 호날두 노쇼 부분 관련해서 사기를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오늘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 건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된 관계자가 있다고 하던데 누굽니까? 저도 이제 수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직접적으로 제가 출국 금지 조치를 담당하거나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추측컨대는 그 더페스타의 대표자 입장에 계신 예, 예. 노빈장 씨가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출국 금지됐으니까 뭐 어쨌든 조사는 이루어지겠네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 더페스타가 거대한 이런 축구 이벤트를 치러본 적이 없는 신생업체인데 예. 어떻게 이런 빅 스포츠 이벤트를 따냈을까? 뭐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도 이제 그런 의심스러운 측면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혐의점을 제기하고 고발을 했을 때 오히려 제가 이제 무고죄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일단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혐의점,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나 그러면은 이제 범죄 혐의점으로는 결국 배임수증죄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석현 변호사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철거에 대해 일본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사진 등이 전시된 표현의 부자유 전시회가 사흘 만에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였던 할머니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일본은 아직까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 하나 없이 집요한 압박을 하며 전시관에서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자 사진을 쫓아내고 있어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를 조명한 사진으로 이번 나고야 전시회에 초대받은 안세홍 작가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사진가 안세홍입니다. 예. 지금 일본 현지에 계신 겁니까? 예, 나고야 그 트리엔날레 전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진들은 그럼 다 빠진 상태예요? 아니요, 지금 뭐 중지 결정만 내리고 폐쇄된 상태고요. 작품 아직도 그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관람객들이 관람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예, 입구 쪽에 커다란 그 파티션, 그러니까 벽을 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전시회가 중단됐다는 소식은 언제 들으셨어요? 그 3일날 그 현지사가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서 이제 기사가 나가면서 알게 됐고요. 예. 실제로 그 뭐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중지 결정을 알게 됐죠. 이렇게 갑자기 중단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전날 2일에 뭐 간방 장관의 뭐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오무라 현지사의 또 그 나고야 시장에 그런 방문하고 또 중지를 요청하는 오무라 그 현지사에게 요청하는 그런 거를 보내면서 이게 무언의 압박이 오겠다라는 것을 좀 직감을 했죠. 일단 주최 측은 테러 예고와 협박 전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 하던데요.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뭐 당시 3일날 기자회견 때 그 한 시민이 이제 가솔린통을 들고 와서 전시를 방해하겠다라고 팩스를 보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 팩스가 오면은 그 당연히 뭐 범인을 잡는 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렇죠. 범인은 잡지 않고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 전시장을 뭐 전체를 이제 표현의 부자유전 전체를 폐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관방장관이 본인은 내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이 뭐 이렇게 된 것이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뭐 나고야 시장이 했던 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는 빌미 같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이치현 지사가 소녀상 전시 중단 요구는 헌법 위반이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면서까지 안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안전에 대해서 그런 협태로 협박범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위험 속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를 우선적으로 하고 해서 안 됐을 때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선 절차 없이 무조건 그 전시를 중단시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시는 며칠 동안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중단되기 전까지는? 예, 8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예. 실제로 무사히 전시가 계속 진행된다면 8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였습니다. 2주 정도 전시 계획이 있었네요, 그러면? 아니요. 10월 14일이요. 10월 14일이요? 2달 예. 반. 2달 반. 예. 그럼 지금까지 한 3일 동안 전시했을 때 관람객들이 보고 나서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예, 그 안에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뿐만 아니라 또 그 천황에 대한 그 비판, 그리고 아베라든가 또 오키나와 그 미국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런 일본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그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런 알 권리를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도 좀 많이 반응이 있었고요. 또 예. 일본군 성노예 그 피해 소녀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피해 국가에게 어떤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시회 중단에 대해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그 일본인들도 많이 있다고요? 예, 전시 자체가 그런 금지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지금 중지된 사태를 가지고도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일본 시민들이 성명도 내고 또 그리고 이 인터넷상에서 서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대형 파티션으로 가려진 상태인데 혹시 그 강제 철거한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전시 중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중지를 한 거기 때문에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도쿄라든가 또 나고야 또 여러 시민들이 지원자들이 같이 오셔갖고 그 사진이나 작품이 반출되지 않도록 지금 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 10월 달까지 원래 계획이었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은 예. 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받은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적으로 그런 시민들의 연대를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법원의 가처분 재판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아이치현 지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로 중단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헌법 위반일 상황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혹시 당연히 표현의 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정 검열에 속하는 부분이죠. 일본 헌법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일본 현지에 계시는 법조인들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예, 첫날부터 이제 그 변호사분이 오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직접 지켜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은 지난 2012년에도 일본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열려다가 전시회 취소를 통보받은 적이 있으시네요? 예. 그때 이제 도쿄 니콘 카메라 메이커인 니콘 회사에서 이제 전시를 하려다가 그때도 일방적으로 중지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가처분 재판으로 겨우 전시는 할 수 있었지만 굉장히 불평등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 재판을 통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판결도 끌어냈고요. 예. 그래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전례가 한 번 있네요. 우리가 이겼던. 예, 그럼요. 이제 이걸 토대로 지금
그때는 많이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긴장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능숙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일본에 계시니까 일본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뉴스 같은 거 혹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관한 뉴스 이런 거 자주 나옵니까? 예, 그런 뉴스도 많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 계신 이런 한일 관계를 잘 모르시는 대부분 일본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좀 한국을 좀 비판하는. 예. 실제로 미디어에도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세용 사진작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전시 중지 결정에 한국 작가일동과 공동 입장을 발표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전시회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준비한 안세용 작가와 방금 이야기 나눴는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은 일본의 일방적인 전시회 중단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어떤 예술 활동에 대한 탄압이고 폭거이기도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로 함께 해왔고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유엔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인도에 반한 범죄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등의 권고도 내왔고요. 근데 일본 정부의 이런 어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전시 또 소녀상에 대한 탄압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그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탄압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 정부에서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이미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직접 아소다로 총리가 발언을 하기도 했고 시장이 나서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는 그런 우익들의 테러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렇게 저는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압박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또 더군다나 탄압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렇게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소녀상 철거 그리고 전시 중단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차단하는 이런 행태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이 소녀상 전시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건 역시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해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정하고 그들의 어떤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심의 소리를 깨우는 목소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하고 또 그것을 짓밟는 거하고 이런 어떤 언어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국민의 양심을 짓밟고 일본의 양심 있는 그런 어떤 예술가들의 활동을 짓밟는 것이야말로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소녀상은 물론이고 일본에 있는 소녀상 이번에 전시도 가로막았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 독일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되자 철거 압박을 가했다고 해요. 일본의 소녀상 철거 압박은 자국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있고. 당연하죠. 국제적으로 좀 연대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연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독일에도 소녀상이 세워지고 미국에도 소녀상이 세워지고 호주 시드니에도 세워지고 그런 활동들이 계속 세계 시민들의 연대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심지어는 호주의 그 시드니에 소녀상이 세워질 때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떻게 항의를 진정을 넣느냐면은 소녀상이 호주에 세워지는 것은 일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가해자의 범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행태,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독일의 소녀상을 전시하는 그 전시 내용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다라든가, 무엇보다도 나치 전쟁 때 저질러졌던 여성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그런 악행들, 일종의 독일의 범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박물관에 작은 소녀상이 10cm도 안 되는 작은 소녀상이 그렇게 전시되고 있을 때 그것마저도 철거하려고 하는 철거를 강요하고 또 그 강요에 따라서 실제로 철거가 되었거든요. 이런 행태 자체는 세계의 전쟁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하는 세계 평화를 바라는 그런 피해자들과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명백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고 또 가해국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이 그만큼 소녀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고 철거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 이 일이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전 세계에 이거 좀 퍼뜨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외 각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그냥 피해자로 머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화 인권 운동가로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소녀상 건립, 또 기린비 건립, 또 박물관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금권력으로 앞장서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콩고와 우간다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여성들에게도 찾아가서 이 한국의 극단적인 단체가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테니 그 단체들하고 관계를 끌어라. 이런 협박조차 하고 있어요. 협박과 그러니까, 로비를 동반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명백히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탄압이고 피해자들의 연대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댓글창에 박선희님께서 호주 멜버른에 사시는데 거기서도 소녀상이 세워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네. 다행스럽네요.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이신지 잠깐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힐 수 없는 분이신데요. 아하. 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다가 해방 이후에 뭐라 그럴까요? 침묵 속에 사셨다가 그래도 이렇게 신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할머니의 사연도 그냥 서울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만큼 여전히 피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족들한테 네. 알려지면 안 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몇 번 했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네. 지금 생존자 할머니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20분이 살아 계시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불거져서 불매 운동으로 또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지금 74년이 지났지만 전쟁이 끝난 지 해방이 된 지 74년이 되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일제 식민지로부터 일제 강점기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맞이했던가 하는 질문들을 이런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 던지게 되고요. 이러한 불매운동이라든가 또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제 식민지에서 피해를 입었던 그런 강제 동원 피해자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원폭 피해자들 등 그런 피해자들의 인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우리 역사가 정의롭게 청산되는 그런 길로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또 기대도 할머니의 죽음을 접하면서 갖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20분 계신데 벌써 올해만 5분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네,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고
대표님, 목요일입니까? 이번 주 김복동 영화 개봉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이 많이 애쓰셨다고. 네, 저도 애썼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애를 쓰고 있는데요. 예.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본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김복동 영화를 보면 그 길이 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김복동 영화를 함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8일날 개봉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매율을 좀 높여주세요. 예. 예매율이 높아지면 개봉관도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예. 예매 많이 해주시고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일본의 사과 그 하나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범죄자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그게 피해자들이 바라는 거죠. 근데 일본 측 주장은 우리가 사과를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사과하면은 다음에 또 다시 하라 그러고 하면 또 하라 그러고 이런 주장을 펼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피해자들이 진정한 사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법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뭐 자발적으로 할머니들이 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네, 여전히 국가의 책임을 국가의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사죄를 진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본 우익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님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네, 참 가슴 아프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분들 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가 언제쯤이면 제대로 그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가해자 편에서가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역사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피해자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세요. 예. 우리가 일본 우익들에게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같은 역사를 경험했고 그 역사 아래서 자라난 그 2세 3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있는데 왜 가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자발적으로 가서 돈 벌어서 오지 않았느냐. 네. 최근에는 그 소녀상의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모두가 다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또 일제 피해자들 중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런 일본군 성노제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차별과 편견, 어떤 혐오들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런 한일 간의 갈등 또 소녀상에 대한 희롱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어떤 사망 소식들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권지향적인 평화지향적인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노력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광복절 전날이죠. 8월 14일. 어떤 날입니까? 1400차 수요시 날이에요. 그날은 수요일이기도 하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가 함께 지키는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입니다. 네, 그날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요. 예.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12시 1400차 수요시 및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집회가 진행될 텐데요. 예. 그날 진정한 해방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더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1811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영화 김복동 꼭 보고 손님들에게도 꼭 보시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훈훈하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